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능엄경의 제38강입니다. 무성심심이며보 백천만급 난자우 악은 문견득수지 원해 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능엄경을 배우겠습니다. 앞에서는 이미 7요소 중에 5요소, 즉 지수, 화, 풍, 공 이 5가지 요소를 이미 분석하였고 오늘부터는 보는 작용과 인식 이 2가지를 분석할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는 작용은 앞에서 배웠던 보는 정기와 보는 성품과 비슷합니다. 就是这个见性，就是这个见呢，就是比较相通的，就是比如说像那个真脉数啊，有些里面说是见大即是更大，就是이 보는 작용은 육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我们这个眼耳鼻舌身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보는 작용은 우리의 안이 비설신 이 오근으로 외부의 대상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이 보는 작용이 열애장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한계가 없는 그런 성품입니다. 이것을 보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는 작용 말고 또 따로 인식도 분석할 겁니다. 물론 분석할 때는 똑같이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허공을 통해서 분석하니까 분석할 때 비슷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보는 작용은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사실 안이 비설신의 이 육근 혹은 안이 비설신이 오근으로 지각하는 것 이것은 현량이고 즉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것이고 조금도 분별하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작용이라고 하고 이 보는 작용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말하면 이 보는 작용은 눈의 보는 작용을 말하고 그리고 넓은 의미로 말하면 안이 비설신 이 오근에 지각하는 능력을 다 보는 작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지보살의 과위를 얻을 때는 그때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그 경지에서 색성, 향미, 촉 등의 본성을 이미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는 작용은 우리가 말하는 눈으로 보는 그 보는 작용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눈에 보는 작용에는 아는 작용이 없으니 색과 공을 따라서 아는 작용이 생기느니라. 이것도 총괄적으로 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왜 보는 작용에는 아는 작용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색과 공을 따라서 아는 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고 늘 변화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타림에 있어도 아침이면 밝고 저녁이면 어두워지며 가령 밤중일지라도 보름이면 밝고 금음이면 캄캄하다. 色聚中小，白月则光，黑月变暗。他这里说是如今就是你在那个
기타림에 있으면서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고 그리고 똑같은 밤중일지라도 만약에 보름이면 달빛이 있기 때문에 밤중에도 밝고 그리고 금음이면 달빛이 없기 때문에 캄캄하다는 겁니다. 黑暗呢就是暗的话呢实际上是这个黑雨变暗就是黑雨的话呢就是因为夜色就是没有这个月光没有这个日光就是这个时候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안한존자에게 기타림에 있어도 낮에는 밝고 밤중에는 어둡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밝음과 어두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밝고 어두운 경계를 따라 보는 작용이 가려되고 있으니 이 밝음과 어두움을 가려내는 것이 바로 보는 작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는 작용은 눈의 보는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밝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의 경계를 볼 수 있을 때 낮에 햇빛이 있거나 혹은 밤에 달빛 아래서 물건을 볼 수 있을 때 이것을 밝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두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캄캄할 때 이럴 때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보는 작용이 밝음과 어두움을 이렇게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보는 작용은 밝고 어두운 모양과 넓은 허공과 더불어 동일체이겠느냐, 동일체가 아니겠느냐. 여기에서는 이 보는 작용이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넓은 허공과의 관계를 분석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대상은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허공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작용은 밝고 어두운 모양과 넓은 허공과 더불어 동일체이겠느냐 동일체가 아니겠느냐 혹은 같기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하겠느냐 혹은 다르기도 하고 다르지 않기도 하겠느냐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작용의 대상은 밝음이든 어두움이든 혹은 허공이든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분석할 겁니다. 여기에서 보는 작용을 분석할 때는 주로 눈의 보는 작용을 분석하고 눈의 대상은 색소 향미촉 중에 색인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혹은 능엄경에서는 주로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허공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보는 작용은 밝고 어두운 모양과 허공과 동일체이겠느냐 동일체가 아니겠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분석할 거고 그리고 혹은 같기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하겠느냐 이것은 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동일체이겠느냐 동일체가 아니겠느냐 이 두 가지 문제는 그 체가 하나인가 둘인가 이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처럼 본인과 그 몸이 하나가 되는 건가 아니면 기둥과 물병처럼 서로 다른 것인가 이것을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분석할 때는 같은 것과 다른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분석하고 그리고 같지 않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분석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총 6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겁니다. 하나는 동일체인 것, 그리고 동일체가 아닌 경우, 그리고 같다는 경우, 같지 않다는 경우,
그리고 다르다는 경우 그리고 다르지 않다는 경우 이 6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이 보는 작용이 밝음과 어둠과 넓은 허공과 더불어 원래 일체라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눈에 보는 작용과 보는 대상인 밝음과 어둠 그리고 허공과 이 세 가지와 동일체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보는 작용은 보는 주체이고 그리고 보는 대상은 이 세 가지인데 이 보는 작용이 밝음과 하나가 되거나 어둠과 하나가 되거나 허공과 하나가 되거나 이것은 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대방이 보는 작용과 밝음과 어두움과 넓은 허공과 원래 일체라고 한다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과오가 생기는지 이렇게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밝음과 어두움의 두 체는 서로 없어져서 즉 밝음과 어두움과 허공과 보는 작용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만약에 일체라면 어떤 과오가 생기는 걸까요? 밝음과 어두움의 두 체는 서로 없어질 겁니다. 왜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만약에 어둠과 밝음이 허공과 일체라면 그러면은 어둠과 밝음의 체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라는 것과 일체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밝음과 어둠도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주석서에서도 이렇게 분석했는지 저는 다른 주석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능엄경과 관련된 자료는 아주 많습니다. 특히 고대 대덕분들이 해석한 내용은 참 깊이 있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왜 이런 거우가 생기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어두울 때는 밝음이 없고 밝을 때는 어두움이 없으리라. 즉 어두울 때는 보는 작용이 어두움과 일체가 되었으니까 밝음이 없어져야 하고 왜냐하면 밝음을 보는 기회는 영원히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작용과 어두움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밝음을 보는 기회는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보는 작용이 밝음과 일체라면 그러면 어두움은 없어져야 합니다. 영원히 어두움을 보지 못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보는 작용이 밝음과 어두움과 허공과 더불어 원래 일체라면 이런 과오가 생기는 겁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어두움과 일체라면 밝을 때는 보는 작용이 없을 것이며 만약에 보는 작용이 어두움과 일체라면 즉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인 어두움과 일체라면 어떤 과오가 생기는 걸까요? 밝을 때는 보는 작용이 없어질 것입니다. 즉 밝음을 보는 작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밝음과 일체라면 어두울 때는 보는 작용이 멸하리라. 이렇게 멸한다면 어떻게 밝음을 보고 어두움을 보겠느냐. 만약에 보는 작용이 밝음과 일체라면 어두울 때는 보는 작용이 멸할 것입니다. 이렇게 멸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밝음을 보고 어두움을 보겠는가? 당연히 밝음과 어두움을 보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밝음과 어두움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밝음이 이미 멸했다면 그러면 어두움을 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만약에 어두움이 이제 멸했다면 밝음을 보는 것도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대상인 밝음과 어두움 이 두 가지 모양은 서로 정반대된 두 모양이고 하나를 보았다면 다른 하나는 보지 못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허공을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허공을 분석한다 해도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허공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다만 허공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 허공 그 자체는 원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허공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어둠과 밝음은 다르나 보는 작용에 생멸이 없다면 일체가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我看这个怎么讲呢？就是如果是这个明和这个暗啊，是他提的吧？就是因为我们都知道是这个明和这个剑呢， 어둠 이 두 가지 모양은 서로 다르고 체가 다르고 서로 하나가 아닙니다. 见到这个无生无灭，就是我看这个是好像这个现在忘了这个怎么解释的。如果明和暗。 티베트어의 버전은 해석하는 방식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티베트어의 해석이 약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밝음과 어둠 그리고 보는 작용과 허공 이 네 가지가 일체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일체는 성립되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밝음과 어두움 이 두 모양은 서로 다르나 보는 작용에는 생멸이 없습니다. 보는 작용에 생멸이 없다면 일체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성립되지 못합니다. 앞에서 6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즉 보는 작용과 어두움과 밝음과 허공과 동일체라는 관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관점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는 작용과 밝음과 어두움이 동일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이 보는 전기가 어둠과 밝음과 더불어 일체가 아니라면 즉 여기에서는 이 보는 전기가 어둠과 밝음과 일체가 아닌 경우를 분석할 겁니다. 보는 전기가 하나이고 밝음이 하나이고 어두움이 하나이고 그리고 허공은 말하지 않았지만 허공도 따로 하나입니다. 마치 세 사람이 일체가 아닌 것과 같고 그리고 기둥과 물병과 옷 이 세 가지도 일체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7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너는 밝음과 어둠과 허공을 떠나서 보는 작용의 근원을 가려내 보아라. 어떤 형상이 되겠느냐? 즉 밝음과 어둠과 허공을 떠나서 보는 작용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가려내 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전기를 말하는데 유식파와 일부의 종파에서는 바깥의 대상과 관계가 없는 이런 밝은 성품을 주장하는데 이런 늘 변화하지 않는 그런 보는 전기를 주장합니다. 유식파와 일부의 종파 말고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는 전기는 바깥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보는 전기입니다.
특히 세속제에서 말하는 보는 정기는 예를 들어 우리의 눈에 보는 작용, 이런 작용으로 허공을 본다고 하는데 물론 능엄경에서는 허공을 본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반야, 석성 등 다른 논전에서는 보통 허공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허공을 볼 수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석할 때 만약에 허공과 어둠과 밝음 이 세 가지를 떠나면 이 세 가지의 보는 대상이 없다면 이 보는 작용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궤도에서도 바깥의 대상과 상관이 없는 수정 구슬과 같은 아는 작용이 있는 그런 칭식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좀 특별한 관점이고 유시파의 관점도 약간 좀 특별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밝음과 어둠 그리고 허공이 없다면 다만 하나의 보는 작용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형상은 어떤 것인가 성립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보는 작용은 바깥의 대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관 정엄론과 구사론을 배울 때도 보는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배웠는데 보는 대상의 형상이 어떤 것이라면 마음에 비춰진 그 형상도 똑같은 형상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보는 대상이 하얀색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진 그 형상도 똑같이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는 대상이 밝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난 형상도 밝은 형상입니다.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밝음을 떠나고 어두움을 떠나고 허공을 떠나면 이 보는 작용의 근원은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처럼 없을 것이며 즉 만약에 밝음을 보지 않았고 어두움을 보지 않았고 허공도 보지 않았다면 이 보는 작용의 근원은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처럼 전혀 없는 것이 됩니다. 유식사상 중에도 세 가지 사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보는 대상인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허공을 떠나면 이 보는 작용의 근원은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처럼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일종의 분석하는 방법이고 그러나 사실 만약에 수행자가 본인의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다면 그러면 아무런 외부의 대상이 없더라도 스스로 알아차리고 모든 개념에서 벗어난 그런 광명의 각성은 지각의 각자 그리고 성품의 성자 각성 이런 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각성은 여기에서 말하는 보는 작용과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각성은 불가사의한 모든 생각과 개념에서 벗어난 그런 각성입니다. 이어서 8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밝음과 어둠과 허공의 세 일과 모두 다르다니 무엇으로 보는 작용을 세우겠느냐. 확실히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는 작용을 세울 때는 반드시 보는 대상이 있어야 보는 작용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는 대상이 없다면 보는 작용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밝음과 어두움은 서로 등진 것인데 어떻게 혹 동일하기도 하다고 하겠느냐. 즉 밝음과 어두움은 서로 등진 것인데 이런 서로 등진 대상을 보는 작용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밝음과 어두움은 서로 등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밝음을 집착하는 보는 작용과 어두움을 집착하는 보는 작용이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9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밝음과 어두움과 허공의 셋을 떠나서는 보는 전기는 원래 없는데 어떻게 다르기도 하다고 하겠느냐. 즉 만약에 허공이든 밝음이든 어두움이든 이 세 가지를 떠나서는 보는 전기는 원래 없는데 어떻게 다르기도 하다고 하겠느냐. 왜냐하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공이다, 저것은 밝음이다, 또 이것은 어두움이다, 이렇게 서로 다르는 것이고 마치 물병과 기둥과 옷 이 세 가지도 서로 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밝음과 어두움과 허공의 셋을 떠나면 이 세 가지가 없다면 보는 전기는 원래 없는데 세울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르기도 하다고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두움과 밝음과 허공 이 셋을 떠나면은 보는 전기도 원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다르기도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말한 동일체의 경우 그리고 동일체가 아닌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일하지 않기도 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기도 하는 경우를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허공을 가려 나누고 보는 작용을 가려 나누려면 본래 경계선이 없는데 어찌 동일하지 않기도 하다고 하겠느냐. 즉 허공을 가려 나누고 보는 작용을 가려 나누려면 본래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기도 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허공에 채가 있다면 이것이 허공이다. 허공은 이런 것이다. 이쪽에 허공, 저쪽에 허공 이렇게 가려 나눌 수 있는데 줄을 그어서 이렇게 가려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허공은 이런 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는 작용도 마찬가지로 이 보는 작용을 가려 나누려면 보는 작용의 채가 있어야 이렇게 가려 나눌 수 있는데 그러나 보는 작용의 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공이든 보는 작용이든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지 않기도 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동일하다거나 동일하지 않다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서로 닮았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만약에 이 두 사람과도 닮았다고 할 때는 이 두 사람이 있어야 이 두 사람이 성립될 수 있어야 세 번째 사람이 이 두 사람과 닮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두 사람도 없다면 세 번째 사람이 이 두 사람과 닮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허공이든 보는 작용이든 서로 비교하는 주체를 세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비슷하다거나 비슷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있어야 서로 비슷하다거나 비슷하지 않다고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만 가지고 그 자신과 닮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서로 비교하는 그 주체도 성립되지 못한다면 둘이 동일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어서 10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두움을 보고 밝음을 보아도 성품은 변하여 옮기지 않는데 어찌 다르지 않기도 하다고 하겠느냐. 즉 어두움을 보고 밝음을 보고 이 보는 대상은 변하지만 그러나 보는 작용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지 않기도 하다고 하겠습니까? 티베트어의 버전을 봤는데 티베트어에서는 한 글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한문을 보시면 비, 이 두 글자가 있는데 이자는 차이의 이자, 다를 이자입니다. 비이는
의미는 다르지 않다는 뜻이고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밝음을 보고 어두움을 보는 것은 변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본성은 변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밝음을 보고 어두움을 보지만 그러나 마음은 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이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는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더욱 자세히 생각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깊이 관찰하여라. 티베트어의 버전을 봐도 자세히 살펴보아라. 세밀하게 살펴서 관찰하여라.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는 존자에게 소홀히 하지 말거라. 대충 넘어가지 말거라. 반드시 아주 자세하게 생각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관찰하여라. 아주 세밀한 지혜로 깊이 파고 들어가 살펴보아라. 연구해보아라. 이렇게 해야만이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경전을 볼 때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세히 듣거라, 자세히 듣거라, 잘 사유해 보아라, 잘 사유해 보아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버머의 버전에서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번역할 때는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쓰지 않으려고 이렇게 뜻이 비슷한 단어를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셨는지는 이어서 11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밝음은 태양을 쫓고 어두움은 금은밤을 따르고 통함은 허공에 속하고 막힘은 대지로 돌아가는데 보는 전기는 무엇을 근거로 나오겠느냐. 즉 밝음은 태양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어두움은 금은밤에 달빛도 없을 때 나타나고 그리고 통함은 허공에 속하고 막힘은 대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밝음과 어두움과 통함과 막힘 이 네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전기는 무엇을 근거로 나오겠느냐. 사실 보는 전기는 바깥의 대상에서 나오는데 그러나 바깥의 대상도 실제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는 전기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12번째를 보겠습니다. 한문을 보시면 견각, 공완 이 네 글자가 있는데 티베트어의 버전을 보면 이 완자는 멸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견각, 공완의 뜻은 보는 작용의 본성은 공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는 작용과 허공 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분석할 때도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다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는 작용과 허공은 서로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며 보는 전기가 온 것 없이 저절로 나온다고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는 전기는 인연의 화합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인연의 화합이 아닌 것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원인 없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에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보는 전기 그 자체는 불가사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13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보고 듣고 아는 작용의 성품이 두루 원만하여 본래 흔들리지 않는다면 즉 보고 듣고 아는 작용의 성품은 원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애장은 중생의 마음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지수, 화풍, 허공 이 5 요소를 분석할 때도 열애장과 결합해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보는 정기는 더더욱 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열애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보고 듣고 아는 작용의 성품은 법계에 두루 원만하고 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밝음을 보았다가 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어두움을 보았다가 또 어두움이 보이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어서 13번째 가운데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끝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허공과 흔들리는 흙과 물과 불과 바람과 함께 6 요소라고 하며 끝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허공이고 그리고 흔들리는 것은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이 4가지이고 그래서 허공과 이 4가지를 합하면 5 요소가 되고 그리고 보고 듣고 아는 작용의 성품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는 작용과 허공 이 2가지 요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흔들리는 것이고 그러나 사실 그의 본성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13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6 요소는 성품이 진실하고 원만하고 융통한 열애장으로서 본래 생멸이 없는 자리이니라. 능엄경의 가르침은 참 깊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지수 화풍이든 허공이든 그리고 우리의 보는 작용이든 사실 열애장에서는 생멸이 없는 것이고 흔들림도 없는 것입니다. 본성은 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 보장론에서든 심성휴식에서든 다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생의 마음뿐만 아니라 기세간과 유정 중생의 모든 것은 그의 본성은 원래 열애장이고 기세간이 형성된 것도 열애장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이어서 14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내 성품이 망상에 깊이 잠겨서 너의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작용이 본래 열애장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니라. 사실 아난 존자는 거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에게 아난 존자의 성품이 망상에 깊이 잠겨서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작용이 본래 열애장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마음의 본성을 아는 존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들을 때도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우리도 아는 존자처럼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작용은 본래 열애장인데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애장은 따로 있는 심오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의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작용은 원래 열애장이고 열애장의 묘한 작용입니다. 이어서 15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을 보아라. 여기에서는 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을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앞에서는 지수 화풍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생기겠느냐, 멸하겠느냐,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겠느냐, 같지도 다르지도 않겠느냐. 즉 우리가 생긴 분별심 혹은 들은 소리, 이것을 이렇게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우익 대사와 다른 대덕분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과 생함과 멸함이든 이 모든 것은 다 개념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온갖 개념에서 벗어나면 열애장의 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열애장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 무엇을 듣고 있다, 어떤 맛을 맡고 있다, 그리고 어떤 촉감을 느끼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생기겠느냐, 멸하겠느냐, 혹은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겠느냐,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서로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같지도 다르지도 않겠느냐, 이렇게 관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족첸의 가르침에서도 본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관찰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직접 우리에게 우리의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을 살펴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족첸의 가르침에서도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마음의 생멸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생멸이 있는 걸까요? 생멸이 없는 걸까요? 색깔과 모양이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만약에 근기가 좋은 수행자라면 이런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런 뚜렷한 분별심, 찰나에도 머물지 않는 분별심의 본성은 원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광명과 공이 둘이 아니고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어서 16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잠시도 열애장 안에 성품이 보는 작용인 깨달음의 밝음과 깨달음의 정기인 밝은 보는 작용이 본래 그대로 청정하여 법계에 두루 원만한 가운데, 사실 우리의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이 바로 깨달음의 밝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의 현재의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대붕이 날개를 펼친다와 법계 보장론의 가르침을 배울 때는 저 스스로는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롱첸바 존자와 다른 대덕분들의 가피를 얻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본성을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도 아난 존자에게 너는 전에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이 본래 열애장의 묘한 작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의 본성은 모든 개념에서 벗어났고 본래 청정하고 법계에 두루 원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다 열애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중생은 깨달음을 얻을 그런 조건을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소수 사람들만이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 심지어 개미와 지렁이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인연이 성숙해지기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16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각자의
아는 능력에 응하는 이치를 모르고 있느니라.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시방의 청정한 불국토를 지장 없이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보살들은 입중론과 십지경에서 말한 것처럼 백만 천만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상문과 연각들은 예를 들어 안하율 존자께서는 남천부주 전체를 손에 있는 망고를 보는 것처럼 그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한 존자께서는 초선에 들었기 때문에 초선의 경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치 앞을 못 보는 어리석은 범부 중생들은 분별심으로 아주 조금만 볼 수 있고 혹은 추리를 통해서 아주 조금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각자의 아는 능력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번째를 보겠습니다. 한 보는 근원의 보는 작용이 법계의 두루 원만함과 같이 귀에 듣는 작용과 코에 맞는 작용과 혀에 맛보는 작용과 몸에 닿는 작용과 의식의 인식 작용의 묘한 덕도 환하여 법계에 주변하고 시방 허공에 원만하니 어찌 따로 장소가 있겠느냐. 즉 안이 비설신이 이 모든 근에 지각하는 작용은 다 이런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는 화장실의 냄새가 참 지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열애장 안에서는 청정한 불국토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 앞에서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지독한 냄새이든 듣기 싫은 소리이든 혹은 괴로운 느낌이든 사실 열애장 안에서는 청정한 불국토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정을 받을 때도 어떨 때는 우리에게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좋은 향기를 맡아보아라고 하고 그리고 쓴맛과 단맛 이런 맛을 맛보라고 하고 그리고 거친 것과 부드러운 것 이런 촉감을 느껴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줍니다. 17번째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시방 허공에 원만하니 어찌 따로 장소가 있겠느냐. 따로 고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이어서 18번째를 보겠습니다. 업을 쫓아서 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본인의 업을 쫓아서 출현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밀법의 관정을 받고 나서 비록 이번 생에는 성취를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밀법의 계율을 어기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잘 참여를 하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생에 사람의 몸을 받은 것도 참 의미가 있는 일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잘 참여를 하고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에 이렇게 심오한 법을 만난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업을 쫓아서 출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여 인연과 자연의 본질로 잘못 알고 있느니라. 이것은 모두 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여 헤아리는 작용이니 단지 말만 있을 뿐 전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말로 한다면 다 진실한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는 작용을 배웠고 사실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을 다 이 보는 작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는 작용은 열애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중생들은 이에 대해 본인의 근기에 따라서 아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도 초등학교 다닌 사람이 있고
중학교를 다닌 사람이 있고 대학교를 다닌 사람이 있고 교육을 받은 정도는 이런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의 지혜와 자비심 등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의 수준이 좀 높고 어떤 사람의 수준이 좀 낮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마음과 아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送那么的一段之。阿罗巴尼达奈尼巴迦南巴西，杰嘎南吉瓦罗卓巴，卓贝从林卓瓦中阿兄。